안녕하십니까. 이응섭 노무사입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부분은, 어, 내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니. 예, 뭐, 제목은 너무 좀 자극적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본인이 무의식 중에 발언한 내용이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괴롭힘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직위나 직급을 다 떠나서 음, 하위 직급자 분들이 집단화돼서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반드시 남성, 여성 뭐 이렇게 나눠져서 뭐 남성이 조금 더 우월적 지위에서 성희롱, 비스무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뭐 현상적으로는 많지만 오히려 여성 상급자가 성희롱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네,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제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젝트라고 기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안에서 최소한의 직장 내에서 발생할 괴롭힘에 대해서 예방하는 자세, 예, 그리고 또 동료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예, 가해자로 음, 뭔가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셨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부제를 써봤습니다. 예. 저는 노무법인온의 대표로 재직 중이고요. 예. 지금 서울진흥위에서 공익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뭐 뒤늦게 좀 인사드리지만 이제 수업, 뭐 강의 시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될 수 있고 가해 행위는 너무나 다양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요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판단 요소, 그리고 사례들, 그리고 예방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들까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보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못 참아서 신고하는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시행된 지 한참 됐는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다양한, 어, 직급에서 집단적으로도 발생하고, 개개인 간 상위 직급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사업주가 직접 행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주의 가족들이 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관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학습해볼 내용들은 정리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 두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사례를 살펴보고 또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알아야 할 것들, 대처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개요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이 부분이 뭐 딱딱할 순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이 말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는 근로자라고 했으니까 상위 직급자인 근로자, 상사, 관리자 혹은 집단화된 근로자, 집단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네, 이게
딱 두 줄로 나와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두 줄로 나와 있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명드렸듯이 주체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그리고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고, 그들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게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이 인정이 안 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 예, 아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위성에 있어서도 세부 요건으로 가보면 반드시 지위상의 우위여야 되냐? 그렇지 않고 관계상의 우위여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는 거는 어, 나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성별도 가능하고 또 선후배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 집단화된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조직 내에서의 관계, 사회적 관계 내에서의 우위성이 인정이 되면 주체로서의 요건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드시 우위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또 입증해내야만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즉, 선 넘었냐, 안 넘었냐의 문제죠. 선 넘었냐, 안 넘었냐의 문제고, 여러 가지 행위가 있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는, 형법상의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내용들, 뭐, 욕설을 한다는 것들, 당연히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선을 넘은 행위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피해자, 즉, 행위를 받는 자, 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받은 피해자에게, 보통은 신고자죠. 신고자에게 그러한 고통, 심신의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가 마지막 결과 요인이 되고 그것에 대한 요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마지막 요건을 성립하게 됩니다. 즉,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불성립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 근로 환경, 즉 근무 환경이 악화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근무 환경이 악화된 행위에 이르는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행위하고 직장내 성희롱 행위가 어떤 관계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조금 더 포괄된 행위라고 보셔도 무방한 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지만 뭐냐면 직장 내 성희롱이 다른 점은 우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중에서도 상사가 예, 직장 내의 관계상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했고 그걸 괴롭힘이라고 느꼈다면 괴롭힘으로도 신고할 수 있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 근거 법령이 좀 다르죠.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즉 흔히 말하는 고평법에 정리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있죠. 그리고 음,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도 작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세부적으로 규정화된 되어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취업규칙에 좀 아주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인 것까지는 기재되는 게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둘 다 접수가 되면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하고 후속 조치까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후속 조치까지 해야 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신고되든 조사에서 벗어나서 사업주가 그냥 킬 시킨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보호 의무가 둘 다 있다는 점이 유사한 점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설명되어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에는 뭐 성역할, 강요, 여성 비하 행동, 뭐 젠더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은 중복돼서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세 가지인데요. 행위자 요건이 우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위자가 사용자거나, 네, 그리고 근로자거나, 네, 즉 상사거나 집단화된 근로자거나, 반드시 상사는 아니어도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근로자여야 된다는 점이고, 피해자는 뭐 고용 형태나 이런 거 다 불문하더라도 피해자로서 근로자의 지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하청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되냐? 직접적으로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죠. 그리고 행위 장소적인 측면은 사실은 장소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위상, 관계상의 우위가 있고 업무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 행위 장소는 사실 불문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행위 요건은 이렇게 보시면 결국 상사라면 깔끔하게 행위자의 요건 중에서 지위관계의 요건, 지위관계에 이용을 한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거는 이게 선 넘었냐의 문제인데 업무상 적정 범위나 이런 것들은 근거 규정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했다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 통념상의 나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거나 그 안에서 뭐 폭력행위나 신체적 접촉 등 어, 상당한 무리를 일으킬 만한 행위들을 했다면 벗어난 것으로 통상 봅니다. 하지만 애매한 것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 업무를 과도하게 시켰다. 아니면 업무를 고의적으로 배제했다. 예, 이런 내용들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면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선을 유지할 정도로 벗어나지는 않고, 선을 지키면서 조금 괴롭히면은 이르지 않게끔 선을 지키면서 상사들이 교묘히 괴롭힘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이제 판단이 애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돼야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된다는 점.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적 괴롭힘, 그리고 신체적 괴롭힘, 그리고 정신적 괴롭힘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적 괴롭힘은 뭐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직장 사례 1을 보면 직장 상사에게 사무실 내외에서 수십 차례 걸쳐 상습, 강제추행을 당했고 인사 담당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한 불면, 우울증 등 증상을 치료를 했고요. 업무 시 상사가 허리를 껴안고 주무르는 등 불쾌한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였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례 3으로는 뭐 부서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지점장이 피해자에게 예전에 엄청 예쁘고 날씬했었는데 이제 외모 비하 발언을 하는 거죠. 또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연애하자 이런 지속적인 발언 이런 성희롱적인 발언들도 직장 괴롭힘 대표 유형이 되죠. 또 결국 성적인 뉘앙스를 동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사내 성희롱 발생 후에 가해자의 자진퇴사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보안 유지를 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 이상한 사내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또 전달받은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전체 회식 중에서 직원이 기습적으로 목 뒷덜미에 손을 뻗어서 만지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신체 괴롭힘은
사실은 이건 분명히 선을 넘은 거죠. 누가 누군가를 때려요. 예. 또 누가 누군가를 밀치거나, 예. 상당히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 행위가 굉장히 불쾌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귀를 만져요. 예. 이게 일부의 폭행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못 나가게 합니다. 예.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회의 중인데 못 나가게 막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어떡합니까? 결국은 신체를 억압하는 행위들, 위협적으로 대하는 태도들 또한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 유형이 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피해자가 업무 과다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 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팀장이 선반위에 있던 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했다. 이건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례죠. 이건 뭐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에 경찰을 바로 불러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또 사례 두 번째로는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고 때로는 운전 중인 운전자의 머리를 뒤에서 마구 이 정도는 뭐 그냥 두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경우 보도된 적도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괴롭힘 이게 사실 많이 있죠. 사실 불이익을 예정한 발언들을 한다거나 일을 못한다고 자꾸 꾸지람을 한다거나 이거밖에 못한다는 식의 모욕 그리고 뭐 가족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한다거나 매우 불쾌하게 짝이 없는 예의 없는 발언들을 계속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준이 높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정도로 지속적이고 계속된 어, 모욕적인 발언,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발언들을 계속하면 이것 또한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직장 괴롭힘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냐 또 우발적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서 괴롭힘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괴롭힘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연봉 인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또 성과급 안 나오게 할 수 있다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죠. 즉 이건 선을 넘은 행위인 게 본인이 권한이 사실은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어떠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너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람을 억압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상당한 불이익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사례 1을 보면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친 부당한 대기 발령과 정직, 전보, 해고 등의 징계로 정치적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이건 뭐 경제상의 불이익도 동반되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어, 회사 내에서 사용자가 혹은 관리자가 징계를 통해서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례 2를 보면 계속 부당해고, 네, 부당해고를 통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근로자가 계속 해야 하는 거고, 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 따른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면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혹은 양정이 과한 경우는 경제적 괴롭힘의 유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또 인간관계에서의 괴롭힘, 뭐 따돌림, 무시, 네. 집단 따돌림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이게 상사 주도하에 집단 따돌림이 되면 와, 이건 사실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그 본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때 사실 극심한 괴롭힘 유형이 될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조직 내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소위 왕따죠. 왕따가 되는 경우에 직장 생활을 할 맛이 나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이 유형에서 보면 업무 평가 내용을 이제 유포하면서 이 사람 저성과자다 이러면서 은근히 뭐 사실 상사들이 이 사람하고 앞으로 놀지 마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공식 회의 자리에서 업무가 미숙하고 저성과자라는 인식을 주고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없다. 업무가 굉장히 미진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업무하면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 대표적으로 직장 내에 좀 유형이 됩니다. 그리고 뭐 과다한 요구, 즉 업무상 불필요한 제반적인 업무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뭐 무리한 지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A 업무만 하면 되는데 B, C, D까지 미리 막 하라고 업무 과중한 요소를 부여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한 업무, 이제 근로계약서에 사실 업무를 정하잖아요. 그런 업무를 정한 거 외에 이미 뭐 직무 명세서나 직무 기술서에 있는 것을 벗어난 직무를 계속 과도하게 시키는 경우죠. 그때는 그러한 것들을 강제성이 있고 벗어날 수 없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대표적인 유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반대지만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더 주고 이 사람에게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업무를 계속 배제하는 경우죠.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동반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뭐 평가를 이제 낮게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괴롭힘 유형이 하나에만 그치지 않고 중복돼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성과자라고 회의에서 얘기하고 업무를 계속 회의 결과물로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낼 기회조차 박탈된 거기 때문에 업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그에 기해서 연봉 협상시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복합적으로 아주 복합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동료들하고도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근히 어,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너무나 괴롭겠죠. 그런 유형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상당한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죠. 흔히 뭐, 남녀 간에, 뭐 남자친구랑 어땠냐는지, 뭐, 여자친구는 사귀었냐는지, 뭐, 손은 잡았냐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로 개인적인 지나친 간섭. 뭐, 업무 시간 외에도 막 카톡을 보낸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유형이 될 수는 있어요. 심각한 유형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추가적으로 뭐 업무 외에 카톡으로 지시하고 바로 해달라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괴롭힘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가능성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복합 상황이죠. 계속 음, 행위자 입장에서 보면 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도 듣지 않고, 사실 그 사람은 관리자질 가능성이 크니까, 어, 조금 더럽더라도 참는 거죠. 네. 동료들이. 그리고 하위 직급자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인지하기 전에 경각심을 일으켜 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입니다. 그게 교육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사례 공유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주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자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1호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호가 되면 아, 조직 생활하기 너무 힘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뭐 우스갯소리로 넘어가 보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너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하고 말하는 거.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아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진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건데,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은 아끼셔야 됩니다. 여러 번 생각하시고, 얘기하셔야 되고, 말에는 또 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지나서 나도 마음이 가라앉고, 그 사람도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얘기하면 얘기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아픔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기 위한 노골적인 발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발언은 특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즉,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발언을 한다. 이건 진짜 안 됩니다. 네, 그것만큼은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언에는 다 때가 있다. 두 번째는 상처 주는 발언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냥 흘려들을 것도 그런 마음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된다면 그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법 조항을 이용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즉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폭적으로 항상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부분인데, 이건 사실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악영향이 분명하거든요. 예, 조직 내에서. 악영향이 분명하죠. 직장 내 괴롭힘 조직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악영향이 분명한데 어떤 부분에서 악영향인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개인적으로 피해자 그리고 주변 동료들한테는 신고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겠죠. 신체적인 영향으로는 뭐 두통, 위장질환, 만성피로, 증후군, 섭식장애, 엄청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뭐 집에 돌아가면 안식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8시간, 9시간을 매일매일 붙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어떡합니까?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네. 근데 내가 도저히 이제 직장 상사고 난 경제 생활을 해야 하고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잘 지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때 근로기준법이 있는 겁니다. 그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거 조항에 따라서 이 사람을 단죄해야 되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그 진짜 신고에 이르기 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만만한 사람한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음, 사실은 행위자를 변호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행위자는 어, 절대적으로 조직 생활 내에서 만만한 사람과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만만한 사람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대응하는 것들은 사람의 생리일 수 있지만 만만한 사람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사회적인 관계든 조직에서의 관계든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튼 신체적 영향, 정신적 영향. 예, 보통 괴롭힘 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어, 정신과를 다 한두 번은 다녀와 보셨어요. 치료 중이라고 다 호소하고 계십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할 때 조사위원인 이제 저 같은 노무사한테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때 자신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요식행위가 아니고 본인으로서는 정말 어, 그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결과물로 신체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개인의 업무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일을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직무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사실 이건 본인의 귀인, 즉 귀책 사유를 본인에게 가져가면 사실 한없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외부 요인, 즉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그걸 직시하고 동료에게 도움을 구하든 회사 인사팀에 도움을 구하든 결국은 우리가 방어 기제를 그때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작동시켰어야 하는 거죠. 근데 조직이란 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합니다. 묵히고 묵혀서 왜 지금 신고했냐? 사실 조직이 건전한 조직이면 빨리 신고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근데 보다 건강하지 않은 조직은 묵혔다가 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왜냐하면 지탄받을 것 같고 잘 접수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스스로 피해자로서는 계속 참고 참다가 동료에게도 얘기해봤다가 동료하고도 해결이 안 되고 노동조합에도 얘기해봤다가 노동조합도 해결이 안 되고 또 계속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참다 참다 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조직은 어떨까요? 그런 창구부터 잘 마련되어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케이스가 많을 수 있고요. 사례 전파도 많을 수 있고, 오히려 직장 상사도 조심할 수 있고요. 네, 소통이 된다는 거죠. 혹시 직장 상사 말실수할 수 있죠? 물어볼 수 있죠, 직장 상사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런 괴롭힘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 모르셨냐? 그럼 사실은 아, 내가 그런 걸 물어봤어야 된다라고 그때 깨달은 경우들이 있죠. 근데 조금 센스가 있는 직장 상사는 혹시 이런 내용 좀 안 좋게 들렸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그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넘어갈 수도 있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그럼 사실은 더 예방 활동이 되죠. 그게 이제 상사와 소통이 돼서 반복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조직 생활하면서 제 직장 상사가 술만 먹으면 제 뒤통수를 저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저로서는 좀 싫었습니다. 한두 번 넘어갔어요. 근데 계속 쓰다듬는 거예요. 뭐 다른 표현은 없어요. 그냥 술자리에서 500 한 잔 먹으면서 쓰다듬는 게 있어. 제가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다 있는 곳에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 담배는 안 피지만 그분이 담배 태우셔서 옆에 나가서 제가 슬며시 말했습니다. 이게 좀 다 커서 이게 여기 이렇게 쓰다듬는 거 좀 안 좋다. 그랬더니 그분이 좀 뭐 멋쩍게 좀 받아들였을 수는 있겠지만 아주 뭐 나이스하게 그분이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다음부터 그런 건 안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좀 좀 서먹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의 있게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뭐 예의가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조직적인 영향, 뭐, 너무 안 좋죠. 뭐, 동료나 목격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건 여기 뭐, 교환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런 거죠. 조사하면 사실은 그때 그 장소, 행위 장소에 있었던 사람, 간접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다 조사하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조직 내 분위기가 이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그래서 혼란에 다 휩쓸리죠. 그래서 실, 어, 피해자는
부영향 때문에라도 신고를 주저주저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물론 힘들죠. 네, 조직 내에서. 근데 조직이 받아줘야 할 내용이 뭐냐면 조직 내에서 어떤 걸 받아줘야 되냐면 신고했다고 해서 지탄화하면 안 되고요. 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걸 게을리해서도 안 되지만 또 적극적으로 임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자, 뭐 본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 행위자를 행위한 것 이상으로 지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행위자도 방어 논리를 비밀 유지 의무까지 위반하면서 신고자를 굉장히 지탄하는 발언들을 동료들에게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서로서로 조심하면서 본 조사를 사실에 부합하게끔 임해 주셔야 하고 조직 내에서 그게 흡수될 수 있도록 가해자든 뭐 행위자든 참고인이든 피해를 입은 피해자든 모두 조직 내에서 흡수해야 할 대상입니다. 누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고 조직 내에서 조직 내에서 악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즉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한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그러한 과정, 결과까지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회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음, 회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뭐 조직 화합력을 저해하고 생산성도 감소되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알아야 할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및 조회 흐름도는 보통 10인 이상 기업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정해놨습니다. 즉,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조사하고 결과를 피해자에게 뭐 조사를 누가 담당하고 상담도 누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식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결과물은 또 어떻게 알려주고 또 이후에 어, 징계까지 어떤 흐름으로 갈지 보통은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뭐 신고는 사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제3자가 신고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열에 아홉은 아 전부 다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죠. 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퇴사하면서 회사에 알리는 경우도 있죠. 꼭 본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충 처리함에 그렇게 본인은 사실은 이제 휩싸이기 싫어서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회사할 때 사직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회사로서는 사직서에 신고 방식은 좀 그렇지만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을 조사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신고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인지접수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 신고 방법은 뭐 고충 처리할 수도 있고 지방노동관서에 바로 진정서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회사에. 그래서 다시 조사해서 조사보고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주의 경우, 그리고 사업주의 친인척 같은 경우, 사촌까지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조사를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신고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걸 회사 쪽에 제출하거나 조사자, 그 조사위원들에게 제출해서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행위를 받았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뭐 사실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죠. 다만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만 괴롭힘에 대한 인정을 당연히 받고 후속 조치로서 그분과의 업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도 있고 그분에 대한 징계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받는다거나 그 사람이 행위할 때의 녹음이나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어, 관련 법조항은 제가 이미 다뤘던 것 같고요. 음, 사업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 및 사후 조치 사항은 당연히 뭐 신속 대응 원칙이 있어야 하고요. 조사 사건에 대해서 사례 교육을 통해서 조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사실 위탁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예. 요즘 노무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담당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할 때는 달에 한 세네 건까지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가는데 이게 뭐, 사실은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원주도 갔다가, 뭐, 일산도 갔다가 해서 참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긴 합니다. 대신, 이게, 행위자에게서는 되게 많은, 어, 뭐, 서로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뭐, 제가 뭐,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데, 관련된 내용을 막 물어보니까, 행위자 조사는 가장 마지막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담을 합니다. 우리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인에 대해서 접수를 쭉 받죠. 그다음 참고인 이제 정식 조사를 갈 건지 결정을 하고 정식 조사를 가면 이제 신고인에 대한 정식 조사를 통해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관계는 우의가 있는지, 업무상 특정 범위를 넘었는지 내용을 쭉 파악한 다음에 참고인의 진술을 그다음 받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받으면 이제 조각을 계속 맞춰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피신고인, 즉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마지막 퍼즐을 끼우는 건데 그때 입증 자료가 사전에 우리가 많이들 이제 있다면 우리는 사실 조사자로서는 많이 알고 행위자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행위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사실은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회의자한테도 항상 마지막에는 제안을 합니다. 본인의 결백 혹은 어,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내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참고인이 있으면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고인의 주장을 해줬던 참고인도 있는 반면에 행위자 즉 피신고인에 대해서도 유리한 진술을 해준 참고인이 있다면 그것까지 조사사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다 조사를 한 후에 항상 고지를 하죠. 회사로서는 뭐 사실 조사자의 역할인데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뭐 비밀 유지가 안 됐을 경우에 사실 회사로서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비밀 유지가 안 돼서 비밀 유지를 못했을 때 비밀 유지를 못한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및 상담을 사업주는 항상 해야죠. 예, 그래야 예방 활동에 성과가 있고 효과적인 예방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뭐 모니터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은 이제 의무 사항이죠. 예, 사업주에.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를 활용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고충처리위원들이 노사가 한 명씩 보통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노사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행위자로서도 그리고 피해자로서도 그 조사 결과의 만족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내용, 뭐 사실 사업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방 활동의 주체기도 하고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주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된 책임은 사업주에 있다.
그리고 사업주가 문화 조성에 있어서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문화 조성이 안 돼서 계속 뭐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조직 관리가 되어 왔어요. 그럼 사실 그게 사실 누구 탓이냐? 그걸 지시하는 관리자의 탓이냐?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만든 사업주, 조직의 탓이냐라고 보면 사실 구분하기 어렵죠. 근데 적어도 사업주는 그만큼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뭐 톡톡 튀는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분들에 해당되는 내용 같아요. 서로 조심해서 서로 배려하고 인격권을 존중해주는 조직 시스템을 갖추면서 본인 스스로도 그런 인격적인 함양을 해야 하는 거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오은영 박사님의 영상인데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 공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뭐 여튼 이 사안도 상당히 슬픈 사안입니다. 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네, 뭐 끝으로 뭐 이게 실강이면은 질문도 받고 할 텐데 그 뭐 녹화강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 내 괴롭힘 제가 조사를 좀 다녀보니까 원사이드한 건 없습니다. 즉, 어, 어느 일방이 누군가를 진짜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람에게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진짜 극심하게 괴롭힘을 하는 경우들은 사실 못 봤습니다. 예. 뭐냐면,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음, 행위자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이제 신고자, 피해자분은 그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오해에서 불거진 일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사실은 조직 내에서 작동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프로세스로 가기 전에 사실은 소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즉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즉 조직 내의 문화 관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매우 뭐 폭력을 수반한다거나 욕설을 수반하는 행위들이 아닌 걸 전제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업무의 분장의 문제, 예, 그리고 뭐 서운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상시적인 소통 채널이 있다면 많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야죠. 사람이 신체 위해 행동을 한다. 이건 뭐 당연히 문제가 있고, 욕을 입에 달고 산다. 이건 징계해야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되고 나서 중징계 처분을 해야 할 사안들도 해결이 되고 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결국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각하지 않은 사안은 없지만 해결되지 못할 사안도 없습니다. 사전 예방이 그래서 더 중요한데 폭력이나 폭언을 동반한 사안이 아닌 이상에서는 사실 조직 관리하는 사업주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조직 내 구성원이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내용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구상해 주시길 바라고 노동자들 또한 사업주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 한편 상사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하면 상사에게 부드럽게 처음엔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안 지켜지면 그때 신고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신고해서 왜냐면 우리는 이미 워딩을 주셨잖아요. 신고해서 벌을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예, 끝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섭 노무사였습니다.